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아내와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희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를 하며 만났어요. 저도 아내도 강아지를 좋아했거든요. 그 당시 저는 형편이 안 돼서 강아지를 직접 키우지는 못했어요. 하루 종일 집 밖에 나가 있는 직업이라서 강아지만 집에 혼자 두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도 저와 똑같이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고 봉사만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키우던 강아지가 죽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어했대요. 그러다 유기견 보호소를 알게 되었죠. 저희는 함께 봉사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아내에게 눈길이 갔었어요. 보호소 봉사라는 게 청소하고 잡일하고 꽤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뭐랄까, 그런 허드렛 일이랑은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나중에 아내에게도 말했는데 아내도 처음 저를 보곤 계속 신경이 쓰였다고 했죠. 저는 농담으로 운명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정말 운명이 되었어요. 매주 보호소 봉사를 갈 때마다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고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맑은 사람이었어요. 피부도 되게 희고 부드러워서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런 하얀 피부에 까만 긴 머리가 잘 어울렸어요. 머리를 묶은 모습도 너무 예뻤고요. 아내와 연애할 당시 저는 아는 형이랑 세차장 사업을 했었어요. 사업이 신통치 않아서 택배 일을 같이 하고 있었고 솔직히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결혼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좀 더 형편이 나아지고 준비가 될 때 결혼을 생각하고 싶었죠. 그런데 우리가 만난 지 1년쯤 될 무렵 축복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생겼고 저희가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키우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박하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20대 후반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또 아내는 가족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 비슷한 상처가 있었죠. 아내는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장모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초등학생일 때 장모님이 재혼을 하면서 할머니 손에 컸대요. 친오빠가 있었다고 하는데 장모님은 아내 오빠만 재혼을 할 때 데려갔다고 합니다. 솔직히 버린 거죠, 자식을. 그래서 아내는 장모님이나 형님과는 연락을 끊고 살았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서로 사정이 그렇다 보니 따로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혼인신고만 하고 간소하게 신혼집을 마련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서로 비슷한 경험이 있다 보니 더 좋았어요. 자라온 환경을 약점 잡지도 않았고 서로 부족한 점은 인정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함께 메워가자고 약속했죠.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3살 터울로 딸이 태어났어요. 아내를 꼭 닮은 딸이었어요. 저는 피부가 좀 까맣거든요. 근데 딸은 새하얗고 아내를 닮아서 천사 같았죠. 저희 첫째는 사내아이답지 않게 동생에게 자상해요. 짓궂지도 않고 늘 동생을 챙기고 애어른이에요. 다 아내의 살가운 성격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자라면서 저희는 참 행복했습니다. 아이 유치원 재롱잔치에 함께 가서 사진을 찍고 크리스마스에는 제가 산타 분장을 해주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주는 경험이 참 값졌고 그 과정을 아내와 함께 한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은 우리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아마 제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무렵부터 아내는 세차장 일을 봐주었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택배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둘이 부지런하게 몸지기니 집안 사정도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대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가진 것은 없지만 둘 다 욕심도 많지 않아서 주어진 행복과 순간을 감사하며 살았어요. 오히려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나중에 행복을 땡겨 쓰는 건 아닐까 불안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신은 우리 가족에게 마지막을 주더라고요. 아내는 백혈병을 진단받았어요. 정확한 병명은 혈액암이었어요.
그저 TV 드라마에서만 보던 병이 아내에게 찾아왔다는 게 우리는 믿기지 않았어요. 몇 번 병원을 옮기고 재검사를 받아도 병명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암도 아니고 혈액암만큼 사람을 천천히 힘들게 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아내에게 백혈병이 찾아온 건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세차장 일을 봐주던 아내가 감기처럼 아팠는데 열이 너무 심했어요. 감기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도 새벽에 열이 펄펄 끓었죠. 끙끙 아내를 태우고 급하게 응급실을 갔었고 피검사를 받으면서 백혈병을 알게 되었어요. 독감이겠지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큰 병임을 알고 저희는 절망했어요. 아내는 원래도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잔병치레도 있었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했어요. 그래서였는지 급속히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결국에는 매일매일 혈소판을 맞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까지 가게 되었죠. 그렇게만이라도 버텨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혈소판을 맞으면서 상황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수혈을 맞으면 맞을수록 부작용이 많아지더라고요. 밥은 당연히 못 먹었고 물조차도 넘기지를 못하길 몇 번. 결국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했어요. 조혈모세포는 골수 이식이에요. 그 골수 이식이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의사는 골수 이식 없이 항암 치료만으로도 백혈병이 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 아내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골수 이식은 같은 골수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맞는 것도 어려워요. 환자 상태가 건강하고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컨디션이어야 해요. 의사는 하루라도 빨리 이식자를 찾아서 진행해야 그나마 경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 골수는 아내와 맞지 않았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해봤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안 되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니 아내에게 의사의 말을 전달하면서 처가댁 식구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보다는 형제지간에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형님에게 연락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아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며 거절했어요. 일단 국내에 있는 혈액은행을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몇 번이고 다시 가족들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락하는 것도 싫은데 부탁을 하는 건 더 싫다고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저는 답답했지만 일단 국내에서 일치하는 골수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치자가 없었습니다. 해외 혈액은행을 통해 일치자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죠.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더라고요. 해외 혈액은행은 대조해서 찾는 것이 어렵고 비용도 비쌌어요. 하지만 아내가 들어둔 보험이 있었고 그 이상 든다고 해도 저는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길게는 1년,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치자를 찾는다고 해도 실제 골수 이식으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내가 버텨줄지 알 수 없었죠. 의사는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일치자를 찾는 경우도 적고 찾는다고 해도 부작용이나 재발률이 높다며 반일치 혈연 조혈모세포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반일치는 절반만이라도 일치하는 골수를 찾는 거예요. 원래는 8개가 일치해야 이식률이 높지만 이렇게 맞는 사람이 없으면 부모 형제 골수를 이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부모 형제 같은 피부치간에는 4개에서 6개 정도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아예 안 맞는 골수 이식보다는 그나마 반일치하는 혈연의 조혈모세포가 회복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의사는 아직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생존율이나 재발률은 해외 기증자 골수 이식보다 오히려 더 낮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일치 골수 이식에 희망을 걸었어요. 아내는 처가댁에 연락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저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내가 다 진행하겠다고 일단 찾아나 보자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를 기증자에게 목을 맬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일단 와이프의 친가족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내는 여전히 반대했어요. 찾아도 도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짐이 된다고 자식도 버리고 간 엄마라고요. 그래도 상태가 안 좋으니 어쩌겠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가 식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부모보다는 형제 간 일치 확률이 높다고 해서 일단 형님을 찾았어요. 동사무소에서 등본으로 형님 주소를 확인하려고 하니 형제간은 주소지가 다르면 발급이 안 됐어요. 흥신소에라도 의뢰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부모님은 초본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초본에서 급한 대로 장모님의 거주지를 알아냈어요. 아무래도 장모님을 통해 형님에게 연락을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초본을 뗀 그날 오후에 바로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같은 경상도더라고요. 그리 멀지도 않은 곳이었지만 가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를 소개해야 할까? 장모님은 어떤 사람일까? 설마 외면하겠나? 형님은 오늘 안에 찾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운전을 했습니다. 2시간도 안 걸려서 장모님 댁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처음 딱 집을 보는데 생각보다 집이 좋았습니다. 아내에게 가난했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환경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도착한 집은 깔끔한 대리석 명패가 달린 2층 주택이었습니다. 안쪽에는 크지 않게 마당도 보였는데 잔디도 심어져 있더군요. 시간이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어찌나 뛰던지요.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하나 그 생각만 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중후한 남자가 누구인지 물어왔어요. 장모님의 재혼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며 생각했던 대로 누구누구씨 사위입니다. 장모님 딸 누구누구의 남편입니다. 라고 저를 설명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듯한 말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님인 듯 보이는 여자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 예상대로 장모님이 맞았고 장모님은 아내의 이름을 대며 제가 아내의 남편인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 태도에 뭔가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저까지 감정적으로 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대문 밖에 서서 그렇게 상황을 설명할 줄은 몰랐어요. 적어도 집으로 불러들이거나 할 줄 알았는데 그 추운 날 대문 밖에 서서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쯤은 상관없을 만큼 저는 다급했고 절박했습니다. 아마 어떤 남편이라도 저 같은 상황이면 그랬겠죠. 저는 아내가 백혈병에 걸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골수이식을 위해 조혈모세포를 찾았지만 결국 실패했고 형제간 일치율이 높아 꼭 형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간단히 전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오히려 그런 감정을 드러나면 더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일렁이는 마음을 꾹 참았어요. 그런데 말을 마치고 장모님을 쳐다봤을 때 그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한쪽 얼굴을 찡그리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는 포정을 짓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그 많은 사람들과 일치가 안 됐으면 자기 아들과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냐고 대뜸 묻더군요. 순간적으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화를 내서 뭘 하겠어요. 제가 난리를 쳐도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지 싶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담담하게 말했어요. 완전하게 일치가 되지 않아도 형제간의 골수이식은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요. 또 요즘은 골수이식도 그냥 헌혈하듯이 해서 많이 위험하거나 힘들지 않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검사만이라도 해보자고요.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먼 산만 보시더라고요. 저는 형님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여쭤만이라도 보겠다고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고는 생각 좀 해보겠다며 번호를 주고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대로 돌아가면 아내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질 것 같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봤을 땐 이미 제가 무릎을 꿇고 제발 제발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담담하게 감정 없이 말하고 오려고 했는데 절박한 제 마음은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문 앞에 서 있는 장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내가 초라해지는 건 아무래도 괜찮았어요. 뭐든 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사람 살린다는 생각으로 도와달라고. 그래도 따님이지 않냐고 저는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나온 건지 재혼을 하는 장인어른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돌아가라고, 인연이 멀어진 가족이 뭘 어쩌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또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인연이 끊겨도 가족이지 않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남일처럼 구는 게 정상이냐고요. 아내가 당신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검사만이라도 받자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저는 악을 썼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분이더군요. 장모님은 눈 하나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웃으면서 어디에서 행패를 부리냐며 삿대질을 하셨고 당장 나가라며 저를 밀쳤어요. 그렇게 대문은 닫혔고 저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억울했고 분했어요.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피부치한테, 그것도 딸한테 이렇게 군답니까? 저는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밖에 그렇게 서 있는데도 하나도 춥지도 않고 몸이 터질 것처럼 열이 나더라고요. 대문 앞에서 몇 번을 소리쳤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지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고 있더라고요.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어떻게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네요. 다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릴까, 사과를 하고 다시 빌어볼까 생각을 했어요. 1시간 정도 차에 앉아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아이들끼리 집에 있으니 아이들을 챙겨야겠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아내가 있는 병원을 들렀어요. 거의 자정이더라고요. 병실에서 아내는 곤히 자고 있었어요. 깰까 싶어서 필요한 것만 챙겨서 집으로 가려는데 아내가 몸을 일으키더라고요. 아내는 눈도 다 뜨지 못한 채 잘 다녀왔냐고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울컥했지만 아직 안 찾아갔다고 둘러댔습니다. 참 속상하고 서럽고 신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나 싶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 하늘이 정말 무심하더군요. 더 있다가는 아픈 아내 앞에서 눈물을 보일까 싶어 병실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챙겨주겠다고 하니 아내가 얼른 가보라고 하더군요. 내일은 좀 천천히 나오라고, 자기는 괜찮다고요. 그때는 견뎌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버텨내야 아내도 아이들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더 활기차게 아내를 지지해주고 힘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아내 앞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원래 아픈 사람 앞에서 그렇게 우는 게 안 좋대요. 아픈 사람 더 힘들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아내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아내가 안아주더라고요. 괜찮다고, 자기 이겨낼 수 있다고, 울지 말라고. 차마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쭉 아내는 모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보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직 어려서 엄마가 필요할 텐데 의젓하게 자기들 준비물도 다 챙겨놓고 빨래도 계속 정리해놨더라고요. 보일러 쓰는 법을 알려줬는데도 아이들은 서툴러서 집은 냉골이었어요. 급하게 난방을 켜고 아이들을 재우면서 아이들이 깰까봐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이러다 아내가 잘못될 것 같다는 불안한 느낌이었죠. 아내가 떠날 때 그 마지막을 내가 지켜보지 못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저녁에 집에서 아이들을 챙겨주고는 병원으로 가서 잠을 잤어요. 아내 옆에서 자야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달도 안 돼서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급격히 악화된 병세를 아내는 끝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찾아봤지만 아내를 살릴 방법은 없었어요.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임종을 하고 입원했던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리를 차릴 때쯤에는 몸에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더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진정으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아이들이 어렸어요. 반년쯤 지난 지금도 아이들은 자다가 엄마를 찾거든요. 그랬으니 그때는 뭐가 더 뭔지 몰랐죠. 이제 엄마는 세상에 없다는 말에 엉엉 울더니 또 금세 장례식장 한켠에 누워서 받아쓰기 숙제를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저는 육개장을 먹이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저는 장모님에게 부고를 알리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저는 그 사람들과 다르니까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 전에도 문 앞에서 쫓겨나고 저는 몇 번 전화를 했었습니다. 문자도 남겼어요. 형님에게 검사라도 물어볼 수 있게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요. 그때마다 장모님은 전화를 받지도 문자에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장모님은 아내가 떠난 날도 똑같이 굴었어요. 참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당신네들은 천벌 받을 거라고요. 행여라도 장례식장에 와서 생색낼 생각하지 말라고. 내 아내는 더 이상 당신 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장모님은 장례식장에 재혼한 남편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저는 당장 장례식장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자격으로 그 얼굴을 쳐들고 장례식장에 오냐고. 사람도 아닌 당신들이 올 자리가 아니라며 당장 꺼지라고요. 심지어 형님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정말 장모님이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은 여자입니다.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무슨 짓을 해도 했을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 어디라고 장례식장을 오나요? 형편이 안 좋아서 뭐 상황이 안 돼서 아이를 버린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랬으면 적어도 키워주지 못했으면 해줄 수 있는 건 해줬어야죠. 검사 한번 받게 해달라고 사정할 때 외면했잖아요. 아내가 죽어갈 때 해준 게 뭐가 있었나요? 결국 일치가 안 되더라도 시도는 해보려고 노력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 장례식장에 제 발로 걸어온 장모님을 보고는 치가 떨렸네요. 화장을 마치고 저는 아내를 보내줬습니다. 아니요, 보내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음에 묻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내의 흔적들이 남은 집안을 보면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면서 버팁니다. 아내가 남겨준 축복 같은 아이들에게 엄마의 빈자리까지 제가 채워주겠다는 마음으로요. 첫째가 참 의젓해요. 제가 일로 늦어져도 동생을 잘 챙겨주고 참 예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49세쯤 되는 무렵이었어요. 사람 같지도 않은 장모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상속은 처리했냐고 물었습니다. 상속이라니.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내 앞으로는 보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암보험을 들어뒀는데 거기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왔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한 겁니다. 사람의 탈만 썼지 정말 악마 아닌가요? 무슨 양심으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 쪽 변호사더라고요. 변호사는 혈연관계라서 법적으로 일부 상속이 가능하다며 소송을 말했어요. 친자관계에 있는 생모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진다고요. 저는 보험에 큰 관심이 없던지라 아내가 알아보고 진행한 거였습니다. 아내가 사망하고 처리를 하다 보니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었답니다. 저는 보험에 수익자 지정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암보험이니까 암에 걸렸을 때 얼마나 보상이 되는지만 신경 썼어요. 그 외에는 따로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서류도 자세히 안 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가입을 할 때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법적으로는 장모님과 형님도 상속분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변호사를 통해 법정 상속분인 자기 몫과 형님 몫까지 40% 정도를 요구했어요. 그 변호사가 이건 법적으로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뻔뻔함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빌 때는 남보다도 더 차갑게 굴었잖아요.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보험금 상속 타령이라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법이 그런걸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여기저기 상담을 해봤어요. 하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아내가 아이들에게 남긴 그 돈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구하라법이 지정된 해 만회하는 와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릴까요? 자신이 남긴 이 보험금이 장모님에게 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분할까요? 저는 아내를 떠나보낸 빈자리가 채 메워지기도 전에 진흙탕 속으로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도 상속분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에 분했어요. 보험금보다도 장모님의 그 뻔뻔한 얼굴이 떠나질 않았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꿈에 아내가 나왔어요. 아내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하얀 피부에 생기가 돌았어요. 아파서 얼굴이 까매지던 때가 아닌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고운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웨딩드레스도 입어보지 못한 게 한이 됐는지 아내는 그렇게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꿈속에서 아내를 보는데 전혀 슬프지 않은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뻤고 행복했어요. 함께 그리스 신전 같은 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꿈속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고 앉아있던 게 너무 행복했던 느낌만 남더라고요. 그날 저는 꿈에서 깨어나 펑펑 울었네요. 아내는 끝까지 꿈에서마저 나에게 괜찮다고 자책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길 수도 없는 싸움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뜻이었을까요? 저는 꿈을 꾸고 난 뒤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꿈을 꾼 날 저는 아내의 빈소를 찾아 한 번 더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미치도록 억울했고 또 분했지만 거기에 매달린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죠. 저는 이제 남은 아이들을 위해 더 부지런하고 더 든든한 아빠가 되려고 합니다. 몸이 2개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챙기고 아내 목까지 사랑을 줄 거예요. 그리고 부디 구하라법이 잘 만들어져서 제 아내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저와 같은 일 겪지 않으시도록 한 번 더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또 구하라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함께하는 가족,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 아껴 쓰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우리가 함께한 날들은 어쩌면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조금 늦게 했어요. 40대 초반에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한 지는 이제 5년째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비혼주의자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이 늦어졌어요. 제가 30대 중반부터 애견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정신이 없잖아요.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고요. 제가 욕심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정말 잘 이끌어가고 싶었죠. 당연히 부모님은 제가 사업하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니까요. 어떻게든 딸을 시집 보내고 싶었던 저희 엄마는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맞선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주선해 주신 맞선만 해도 7번이네요. 사실 맞선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집까지 쫓아와서 선영아, 엄마 소원은 네가 결혼하는 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응? 나가서 밥 한 끼라도 먹고 와라. 엄마가 이렇게 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7번의 맞선은 모두 실패로 끝이 났죠. 왜냐고요? 이미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다들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한다는 소리가 돈 많이 벌겠네요.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였죠. 게다가 아주 대놓고 그럼 우리 결혼하면 선영씨가 집을 해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남자 중에서 왜 나는 이런 남자들만 오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참했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서 살 거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면서 그럴 거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업은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흘러갔는데 결혼만은 예외였죠. 그러던 중 친구 모임에 나갔다가 우연히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저와 동갑내기여서 그런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화가 아주 잘 통했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사적으로 만남을 이어나갔죠. 그러다가 남편이 우리 연애해볼래? 라고 묻더라고요. 싫지 않았기에 그러자고 했고 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남편과 연애하니까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자 환하게 웃으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를 한 지 4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양가 부모님은 모두 좋아하셨죠. 너무 빨리 결혼을 서둘러서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결혼하는 게 어디냐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 예상대로 편안했습니다. 제가 일이 늦게 끝나도 남편은 뭐라고 하긴커녕 수고했다면서 발 마사지를 해줬죠.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아무래도 이직을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답니다. 남편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작지만 탄탄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경연난 같은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생겨버린 거죠. 이후 남편은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업에서 사람을 뽑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직장일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도련님이 화물트럭 운전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도련님이 일종 대형 면허증을 취득해서 3년 전부터 화물트럭 운전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도련님에게 제안을 받고 저에게 의논했는데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해보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일만 열심히 하면 고소득이 가능하다며 해보고 싶다고 했죠. 남편은 저와 의논을 마친 후 다음 날부터 일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했어요. 면허 취득 후에는 트럭 운전사 일을 했죠. 저는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웠는데 다행히 남편은 그 일을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도 운전하는 것을 좋아했었거든요. 일을 한 지 2달 정도 흐른 후에는 꽤 돈도 많이 벌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보다 2배는 더 넘게 벌었죠. 하지만 남편이 화물트럭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은 원래 술을 잘 마시지 못했습니다. 마셔봐야 기껏 맥주 한 잔 정도였죠. 그런데 화물트럭 운전 일을 하고 나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2시에 남편이 술이 떡이 된 채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남편을 부축하면서 도대체 어디서 누구랑 마신 거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남편이 같이 화물 운전하는 사람들이랑 마셨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남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죠. 남편 말로는 화물 운전하는 분들이 자주 가는 기사 식당이 있는데 언제든 가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대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되면 모여있던 사람들이 술을 권한 거였죠. 남편이 술을 못 마신다며 거절해도 남자라면 술은 마실 수 있어야지 하면서 억지로 권했다고 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은 신입인지라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받아 마신 거죠. 저는 그런 남편이 걱정되어 아무리 권해도 적당히 마셔야지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느냐며 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긴장해서 그런지 술이 더 빨리 취하더라고. 다음부턴 조심할게. 라고 했죠. 그러나 남편은 그 이후로도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트럭은 운수업체 주차장에 세워놓고 술을 마시더라고요. 집에 올 때는 택시를 타고 오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일주일에 3번이나 술을 마시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주동자가 바로 도련님이라는 것이었죠. 도련님이 자꾸만 남편을 꼬드겨서 사람들이랑 술을 먹는데요. 도련님은 저희 남편과 다르게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시거든요. 그 바람에 항상 동서는 술 문제로 애를 먹었죠. 도련님은 저희 남편이랑 술을 마시면 동서에게 혼이 덜 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남편을 꼬드긴 거죠. 저는 참다 도련님에게 우리 남편 술 좀 그만 먹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남자들 일에 관여하시는 거 보기 안 좋아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도련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2번째 문제는 도박이었죠. 저희 부부 돈 관리는 모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재무 설계사님이 계세요. 사업 시작하면서 제 담당 재무 설계사님을 따로 두었는데 그분이 아주 똑똑하게 일을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 돈을 모두 그분이 관리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월급을 반만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급을 확인하고 나서 남편에게 나머지는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우물쭈물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부모님을 둘인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가끔 남편이랑 도련님에게 농기구를 사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죠. 혹시 아버님한테 또 농기구 사드렸어?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아, 깜빡했어. 미안해. 시아버지 농기구 사드렸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미리 나에게 말해달라고 하고는 그냥 넘어갔죠. 그러다가 오랜만에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다가 농기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선물로 농기구 사드렸다면서요? 뭐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의아하다는 목소리로 응? 그런 적 없는데 잘못한 거 아니니? 라고 하셨죠. 그렇게 남편의 거짓말을 알게 된 저는 남편을 바로 추궁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도박했다가 이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준혁이가 자꾸만 한 게임만 해보자고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싫고 잘 못한다고 얘기해도 딱 한 판만 하자고 해서 한 번 해봤는데 이뤘어. 네, 또 도련님 짓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도련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남편 꼬셔서 도박했다면서요? 왜 자꾸 그러세요? 술도 모자라서 이제는 도박이에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화를 내면서 아니 형이랑 내가 도박꾼도 아니고 그거 한 판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형수님, 자꾸 이러시면 우리 형 사회생활 못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죠. 도박이 사회생활이에요? 그런 사회생활 필요 없으니까 두 번 다시는 우리 남편 꼬드겨서 도박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후 전화를 끊고 동서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도련님 관리 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왠지 불안했죠. 도련님이 계속해서 남편을 안 좋은 쪽으로 꼬드길까 봐요. 그렇다고 일일이 남편을 따라다닐 수는 없고 결국 혼자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털어놨더니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친구가 야, 너 지금부터 남편 관리 잘해. 너 도박이 바람으로 이어지는 거 몰라? 라고 했습니다. 도박이 바람으로 이어진다니? 도박하는 놈들이 대부분 바람까지 피운다더라. 도박하다가 여자 만나서 눈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너 남편 제대로 잡아. 아니면 진짜 더 큰일 난다? 저는 친구에게 우리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되도록 도련님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잘 지켜주었어요. 술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도 예전보단 줄었고 일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이 약속을 잘 지켜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 일을 줄이고 가정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지방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화물 배송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페이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문제는 일주일 동안 대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혼자서 대구에서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서를 통해 도련님도 같이 대구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저는 남편에게 왜 도련님도 같이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응? 내가 얘기 안 했었나? 나는 한 줄 알았지. 라며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알게 되면 싫어하니까 일부러 말 안 한 거잖아. 남편은 그제야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거기 가면 일만 하느라 정신없어서 준혁이랑 같이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도련님이 함께 간다고 하니 불안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인데 가야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되도록 도련님이랑 만나지 말라고 한 후 남편을 대구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대구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했어요.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는지도 말해줬죠. 그런데도 도련님이 같이 갔다고 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남편은 믿었지만 도련님은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남편이 귀가 좀 얇습니다. 귀가 얇은 만큼 마음도 여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부탁해도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죠. 그런 성격 때문에 도련님이 술을 먹자고 해도 마시고 도박하러 가자고 해도 간 거였어요. 남편의 성격을 아니까 남편에게 전화가 오면 절대로 도련님이 그게 뭐든 같이 하자고 해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포항으로 출장 갈 일이 생겼어요. 제가 애견 관련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포항에 사시는 분이 오프라인 매장에 관심이 있다면서 연락을 해주셨죠.
그래서 미팅을 하기 위해 1박 2일로 포항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확인해 보니까 포항이랑 대구가 그다지 멀지 않더라고요. 1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포항으로 출장을 간다고 말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대구에 들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전화하면 매일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남편은 피곤하지 않겠어? 운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굳이 오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며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잠깐이라도 당신 보고 싶은데 당신은 싫어? 그런 건 아니고 나도 당연히 보고 싶지. 나는 단지 당신이 힘들까봐 그런 거야. 계속해서 제가 힘들지 않다고 미팅 끝나는 대로 대구로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알겠다고 하면서 대신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대구에서 하루 더 있을 생각으로 미리 직원들에게 말했죠. 그리고 짐을 싸서 먼저 포항으로 갔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포항에서 진행한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포항에서 만난 파트너 지인이 부산에 사는데 그 지인도 오프라인 매장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오신 김에 같이 보러 가자고 했죠. 저는 비즈니스 문제인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일 때문에 대구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쉬워하긴커녕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일이 잘 되고 있나 보네? 다행이다. 당연히 가봐야지. 우리는 서울 가서 보자. 라고 말하더군요. 남편의 그 말에 좀 서운하긴 했지만 알겠다고 대답한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부산에서의 미팅도 흡족했어요. 포항에서 만난 파트너 지인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팅을 마치고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문득 남편이 생각났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련님에게도 전화했는데 도련님이 역시 받지 않았죠. 결국 다음날 고민하다가 같이 부산에 온 직원에게 대구를 좀 가봐야겠다고 하면서 먼저 서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가는 길이 멀긴 했지만 불안한 것보단 낫기에 쉬지 않고 달렸죠. 그렇게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 남편에게 다시 전화해봤는데 이제야 받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어제 왜 연락이 안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러다가 못 받았다고 미안하다며 저에게 집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대구로 가고 있다고 말하려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그렇게 대구에 도착하니 어느덧 밤이 되었고 저는 일단 남편이 묵고 있는 레지던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지던스는 아는데 막상 몇 호실에서 지내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개인 정보를 말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다시 전화했는데 또 받지 않았죠. 그때부터 저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도련님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말 다행히도 남편이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 운수업체 이름이 생각났죠. 대구에 가기 전에 남편이 어느 업체와 일할 건지 말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차에 올라타 그 운수업체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주차장에 들어섰더니 남편 것과 비슷한 화물 트럭들이 줄지어서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외진 곳이라 그런지 주변은 어두컴컴했죠. 모두 퇴근했는지 직원들도 보이지 않았고요. 혹시 남편 트럭이 여기 있나 싶어서 주차장에 있는 화물 트럭들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제 남편 트럭이 그곳에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화물 트럭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시다시피 트럭이 꽤 높잖아요? 그래서인지 까치발을 들어도 트럭 안이 잘 보이지 않았죠. 고민하다가 발판을 딛고 올라가 창문으로 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썬팅이 되어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없나? 하는 생각에 발판에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죠. 사람이 있는 건가? 싶어서 아주 자세히 트럭 안을 들여다봤는데 뽀얀 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명 트럭 안에 2명이 있다고 생각했고 트럭 안에 있는 사람 중 1명이 제 남편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 화물 트럭이니까 당연히 남편인 거잖아요. 어쨌든 남편의 불륜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내연녀가 누군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인지 한번 낯짝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물트럭 문에 손잡이를 잡고 당겼어요.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아주 큰 소리로 야, 이 나쁜 새끼야! 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맙소사
남편 화물트럭 안에는 남편이 아닌 도련님과 동서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비명을 내질렀고 저 역시도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비명을 내질렀어요. 그리고 트럭 발판에서 내려와 도련님과 동서를 향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했죠. 곧이어 도련님이 허겁지겁 옷을 입은 후에 트럭에서 나와서 저에게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 사람이야말로 우리 남편 트럭에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련님이랑 동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순간 쎄한 기분이 들어서 도련님에게 우리 남편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봤죠. 아니, 형수님 그게 아니라요. 제 질문에 도련님은 우물쭈물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런 도련님의 태도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 계속해서 도련님을 추궁했어요. 왜 말을 못해요? 지금 우리 남편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형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형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요? 왜요? 이틀 전에 일을 마치고 저희 남편이랑 도련님이 저녁을 먹으러 나갔대요. 도련님이 자기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저희 남편은 보조석에 앉은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도로로 사람이 튀어나왔고 급하게 그 사람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행인이랑 도련님은 무사했는데 저희 남편이 그 사고로 팔이랑 갈비뼈를 다쳤대요. 다행히 뼈가 부러지진 않고 살짝 금이 갔대요. 근데 병원에서 이틀 정도 입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당연히 형수님한테 말하려고 했죠. 근데 형이 걱정한다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혹시 도련님 운전하면서 술 드신 거 아니죠? 형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절대 아니죠. 운전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음주운전을 하겠어요? 저는 도련님에게 남편이 입원한 병원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확인하자마자 차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병원에 오니까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당신이 여기 어떻게 와?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울면서 많이 다친 거야? 다쳤으면 다쳤다고 말을 해야지 라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남편이 중요한 미팅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말하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대구에 못 간다고 했을 때 남편이 좋아했던 이유도 다친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쯤에 동서랑 함께 도련님이 병원에 왔길래 문득 의문점이 생겨 근데 왜 우리 남편 트럭에서 그러고 있던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도련님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련님은 그날 일어난 교통사고 때문에 화물트럭을 센터에 맡겼대요. 그런데 트럭이 없으니까 당연히 일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형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일할 수가 없으니까 초조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도련님에게 자기 화물트럭으로 대신 일을 하라고 했답니다. 어차피 본인은 다쳐서 일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남편 화물트럭을 사용하고 있던 거였죠. 그렇게 모든 의문이 풀린 저는 남편을 간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빠르게 몸을 회복하고 지금은 다시 트럭 운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도련님도 정신을 좀 차린 건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그땐 많이 놀랐어요. 아무리 제가 운전을 잘해도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언제든 저승으로 갈 수 있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몸 좀 생각하려고요. 남편이 다쳤던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도 괜찮은 결말이지 않나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감기가 무서워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30대 초반에 4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시리에 빠져있던 저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소개팅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이나 지났을 때였는데도 아직 마음의 정리를 꺼내지 못했던 터라 미안하다고 거절했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저에게 소개팅을 제안한 친구가 어떤 여자를 한 명 데리고 모임에 왔습니다. 그 여성은 아담한 키에 선한 인상이 매력적인 여자였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남자 4명은 그 여자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썰렁한 농담도 던지면서 분위기를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하여 처음에 어색해하던 여자는 저희 노력 때문인지 점점 웃음을 찾아갔죠.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여자가 제 소개팅 상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일부러 저 때문에 그 여자를 모임 자리에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야, 우리는 눈치껏 빠져주자 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보자는 인사만 건네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결국 여자와 단둘이 남게 된 저는 어색함을 감추고자 술만 마셨습니다. 여자는 처음에 쑥스러운지 말없이 맥주만 마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말을 건넸고 우리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죠. 대화가 잘 통해서 그런지 여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다음에 또 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수줍게 웃으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연애할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우리 오늘 처음 봤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그래서 나랑 연애할 거예요 말 거예요? 라고 묻길래 순간 박력 있는 여자의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왔고 여자는 저를 따라 웃으면서 왜 웃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저는 까짓거 연애합시다 라고 말했죠. 이후 저는 그녀와 3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 후 1년 뒤에 어여쁜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는 2살 차이인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는 처제인 거죠. 아내와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인사드리러 간 처가에서 처음 처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내와는 180도로 다른 이미지였어요. 제 아내는 키가 아담하고 귀여운 얼굴인데 반해 처제는 키가 크고 이목구비도 매우 또렷했죠. 저는 그런 처제를 보면서 아내에게 둘이 서로 별로 안 닮았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처제는 말하자면 여장부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처가에 갔을 때도 스스럼 없이 저를 와락 껴안으면서 우리 언니 잘 부탁드려요 형부 라고 말했죠. 그리고 저희 부부 결혼식 때도 아내와 장모님 장인어른은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처제만 울지 않고 연신 웃기만 했습니다. 처제의 그런 쾌활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던 저는 그녀와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그러지 못했죠. 왜냐하면 처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거든요. 처제는 캐리어에다가 간단한 짐만 꾸리고 증발하듯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바로 실종신고를 내려고 했지만 정황상 가출인 듯 보여서 실종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죠. 그때 저희 아내가 임신 6개월이었는데 처제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장모님에게 듣고 몹시 힘들어했어요. 저는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못될까봐 연신 조마조마했고요. 당연히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처제가 처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장모님 장인어른은 처제가 사라지기 하루 전까지도 이상한 증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거든요. 평소와 다름없이 처제가 밝은 모습이었다고 했죠. 저는 처제가 사라진 이틀 후에 문득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처제가 사라지기 2주 전이었나? 그 당시에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이 잦았어요. 그때도 야근하고 밤 11시쯤에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등 뒤에서 향부! 하고 부르는 거였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처제가 서 있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건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봤더니 한라봉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처제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제가 언니가 한라봉 좋아하잖아요. 같이 드세요. 라고 하는 거였죠. 어쨌든 한라봉을 받고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같이 올라가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했는데 처제가 집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며 거절했어요. 저는 처제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꼭 택시 타고 가 라고 말했고 처제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집으로 돌아갔죠. 생각해보니 저에게는 그 모습이 처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내도 그때의 기억이 났는지 저에게 은혜가 당신한테 한라봉 준 날 말이야. 그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온 걸까? 라고 물었죠. 그 뒤로 처제가 사라지고 나서 장인어른 장모님은 처제를 찾기 위해 엄청나게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처제 친구들에게 모두 전화해서 처제가 왜 사라진 건지 아냐고 물었죠. 하지만 처제 친구들도 그 이유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실종 전단지도 뿌려보고 200만 원이나 주고 심부름센터에서 사람을 고용해 처제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죠. 제 아내도 발벗고 나서서 처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임신 중이라서 장인어른 장모님이 모두 말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대신해서 장모님 장인어른을 도와 처제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작정하고 숨은 처제를 찾을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내는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그때도 장모님 장인어른은 처제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 저희 집으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죠. 발신자 이름이나 주소가 없는 택배였는데 수신자 이름이 저희 아내였어요. 그 당시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터라 제가 택배를 뜯어봤는데 안에는 아기 옷들과 함께 카드가 하나 들어있었죠. 그래서 제가 서둘러 카드를 열어봤는데 거기에는 언니 축하해. 조카에게도 축하한다고 전해줘.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라. 라는 처제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내는 물론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처제의 메시지가 적힌 카드를 보여줬어요. 그러자 모든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체 왜 갑자기 사라진지 모르겠다며 슬퍼했죠. 그래도 잘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라며 가족들을 위로했고 그 다음부터 장모님 장인어른은 처제를 찾는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아마도 돌아올 때가 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내도 마음을 추스리고 육아에만 전념했죠. 저도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딸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아내를 도왔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큰 병치레 없이 무럭무럭 자라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평일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있는데 아내 휴대전화로 장모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수신자를 확인한 아내는 전화를 받아서 엄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고 전에 신경 쓰지 않고 딸아이와 저녁을 먹었죠.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심각한 목소리로 엄마 왜 그래? 지금 우는 거야? 라고 묻더니 알겠어 금방 갈게 라고 대답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처가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전화를 끊은 아내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죠. 아내는 장모님이 울면서 빨리 집으로 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면서 지금 빨리 친정으로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저녁을 먹다 말고 딸아이와 함께 처가로 향했습니다. 처가에 도착한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울면서 처제의 방을 손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다급하게 왜? 은혜 찾았어? 아니면 은혜한테 무슨 일이 있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더니 처제가 거실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내는 처제를 본 순간 비명을 질렀고 저도 너무 깜짝 놀라 입을 쩍 벌린 채로 처제를 보았습니다. 처제는 수줍게 웃으면서 다들 잘 지냈어? 라고 물었죠. 아내는 그런 처제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후 가족들이 10년 만에 나타난 처제에게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지낸 건지 물었는데 처제는 그저 짤막하게 잘 지냈다고만 대답했죠. 그리고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진 거냐는 아내의 질문에도 처제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나중에 다 말해줄 테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말해도 된다면서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도 처제에게 반드시 그 이유를 나중에 꼭 말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했죠. 그러고 나서 저희 부부는 어느새 초등학생이 된 저희 딸아이를 처제에게 보여줬어요. 그동안 이모가 미국에 있는 줄 알았던 저희 딸은 처제에게 이모, 미국은 어때? 거기 땅이 넓어? 맛있는 과자도 많아? 라며 쉼없이 질문을 던졌고 처제는 조카의 질문에 재치있게 대답했죠. 저 역시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처제가 돌아와서 기뻤습니다. 앞으로는 처제가 또다시 사라지지 않고 가족들 곁에 있기를 바랐고요. 그리고 제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처제도 가족들에게 다시는 사라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나 그 행복 역시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신은 너무나 잔인한 것 같네요. 10년 만에 처제가 다시 나타나서 가족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너무 빨리 빼앗아 가셨으니까요. 처제가 돌아온 지 한 달을 조금 넘긴 어느 날 평일에 월차를 내서 아내와 장모님을 모시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원래 장인어른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급한 약속이 생겨서 갈 수가 없었죠. 그 시간에 딸아이는 학교에 있었고 처제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저희 부부는 장모님과 함께 맛있게 소고기를 먹었죠. 그리고 나서 장모님을 바래다 주려고 처가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갈 땐 제가 운전했는데 처가에 갈 때는 아내가 운전을 했어요. 갑자기 아내가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고 해서요. 그렇게 장모님을 뒷자리에 태우고 처가로 가고 있는데
마주오던 트럭이 갑자기 흔들흔들하더니 중앙선을 침범해서 저희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순식간에 덮쳐버렸죠.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정신을 차린 저를 보며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죠. 아버지는 급히 의사를 부르러 뛰어가셨고요. 나중에 병실로 온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하면서 말해줬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사에게 아내와 장모님은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의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를 보았고 어머니는 의사에게 제가 말할게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의사가 병실에서 나간 후에 어머니에게 아내와 장모님이 무사한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네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시더라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아내랑 장모님은 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했더니 교통사고를 당했던 당시에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트럭이 중앙성을 침범한 건 졸음 운전 때문이었대요. 저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당장 아내를 보러 가야겠다고 하면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안간힘을 써서 다리를 움직여보라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오해를 하셨죠. 저는 부모님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을 다시 불러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의사 선생님이 다시 병실로 와서 참담한 표정으로 하반신 마비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한다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일주일 만에 깨어났더니 아내와 장모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반신 마비라니 지독한 악몽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악몽이 아닌 악몽보다 더 혹독한 현실이었죠. 할 수만 있다면 아내와 장모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어린 딸아이 때문에 섣불리 그럴 순 없었죠. 결국 저는 다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두 다리로 일어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제 곁에서 저를 도와준 건 바로 처제였죠.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과 장인어른은 저를 간호하는데 한계가 있으셨거든요.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처제는 먼저 자신이 저를 간호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리라고 판단해서 거절했는데 처제가 끝까지 자신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처제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아주 능숙하게 저를 케어해 주었습니다. 목욕할 때는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도와주셨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모두 처제가 했어요. 제가 매일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역시 처제였죠. 저는 저를 위해 희생하는 가족들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장모님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재활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처제는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오열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내를 따라가겠다고 할 때도 처제는 그런 저에게 계속 이렇게 언니한테 부끄러운 모습 보일 거예요? 형부가 언니 따라가면 내 조카는요? 내 조카는 부모님 없이 혼자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고 저는 다시 심기일전해서 퇴원 후에도 재활 훈련에 힘썼어요. 그리고 재활 훈련에 들어간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무릎도 굽힐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도 저는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재활 훈련을 했고 2년 이후부터는 아주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혼자서 거동할 순 없었지만 정말 기뻤어요.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처제 역시 기뻐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좀 더 힘써보자고 용기를 줬죠.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나 처제가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처제가 변하기 시작했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제 곁을 지키던 처제가 언제부터인가 자주 자리를 비웠어요. 처음에는 바깥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 온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를 혼자 두고 외출을 하는 거였죠. 처음엔 처제도 사람인데 숨 쉴 구멍은 있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처제가 마음껏 외출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처제가 아예 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재활 훈련을 할 때도 오지 않았죠.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과 함께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았던 화를 처제에게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처제가
언제까지 저만 의지하고 살 거예요. 이제 형부도 알아서 해야죠. 라고 하면서 혼자서 힘들면 보호사를 고용하라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돈도 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4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큰 돈이어서 어디 쓰려고 그러는 거냐고 했더니 그런 것까지 제가 말해야 해요? 잊었나 본데 저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받고 형부를 돌봤어요. 그럼 그 정도 돈은 저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처제 말이 틀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400만 원을 처제에게 건넸어요. 그런데도 처제는 한 달 후에 100만 원을 더 달라고 했죠. 그때는 물어보지도 않고 처제에게 돈을 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처제가 이제 지친 것 같았어요. 저는 변해버린 처제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꼈지만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지금까지 저를 도와준 것도 평생 잊지 못할 은혜니까요. 그래서 처제에게 이제 그만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서 해나갈 거라고 했죠.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웠다고 말하면서 처제에게 500만 원을 더 주었어요. 처제가 저에게 해준 거에 비하면 적은 돈이었지만 제가 줄 수 있는 돈이 그거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처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열심히 재활훈련을 해나갔어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목발을 짚고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걸을 때마다 처제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떠나가 버린 처제에게 여전히 서운한 감정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처제가 제 눈앞에 있었죠.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제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꿈이 아니더라고요. 처제는 저를 흔들면서 할 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면서 처제에게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처제가 좀 이상했죠. 일단 몸이 굉장히 야유했었고 얼굴도 매우 수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제가 환자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처제에게 도대체 왜 환자복을 입고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처제는 몰래 병원에서 빠져나와 여기로 온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놀라서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물었더니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면서 형부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제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글쎄, 처제가 자궁암 말기래요. 2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지만 기를 쓰고 항암 치료를 받아서 지금까지 버텼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래서 병실을 자주 비운 거냐고 물었더니 울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제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암 치료 때문이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제가 미안해요 형부. 모아놓은 돈을 거의 다 써서 부득이하게 형부에게 손을 벌렸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제에게 그럼 처음부터 솔직히 아프다고 말하지 왜 숨기고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아내를 잃은 슬픔을 애써 감추며 힘들게 재활훈련을 받는 저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일부러 형부에게 매정하게 굴었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떠나도 형부가 덜 힘들 것 같아서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처제에게 울면서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분명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처제는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나 그래도 형부 덕분에 지금까지 버텼어요. 형부 아니었으면 의사 말대로 1년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사실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올해는 못 버틸 것 같아서요. 형부, 제가 떠나면 제 아들 좀 부탁해도 될까요? 저는 갑작스러운 처제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아서 아들이 있다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처제가 사라졌다가 10년 만에 나타난 이유가 임신해서 그랬다고 했죠. 그 당시에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 아이를 임신했는데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가 소식을 감추었대요. 그렇다고 처제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낳으려고 사라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만약 말했으면 부모님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제 아이를 입양 보냈겠죠. 라고 했죠. 듣고 보니 보수적인 장모님과 장인어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처제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사라졌다가
10년 만에 나타난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던 거죠. 저는 처제에게 아이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가 대신 돌봐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제의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는 제 딸과 몇 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죠. 처제는 저에게 눈물을 보이면서 제발 자기 아이를 대신 잘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제의 충격적인 제안에 좀 놀라긴 했지만 처제의 손을 잡고 약속했죠. 반드시 제 조카를 잘 키우겠다고요. 제 말을 들은 처제는 안심했는지 눈물을 닦으면서 고마워요, 형부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후 장인어른에게도 처제가 아픈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론 처제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말했어요. 이미 큰딸과 아내를 잃은 장인어른에게 처제가 아프다는 말까지 하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말해야 하는 사실이기에 솔직하게 모두 말했죠. 장인어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처제를 끌어안고 오해를 했습니다. 처제는 그런 장인어른을 달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후 저는 꾸준히 재활 훈련을 받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처제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처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이제 제가 처제를 돌봐줄 차례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간호했어요. 제 간호를 받은 처제는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더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처제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매일 병원에 가서 처제의 상태를 확인했죠. 다행히 처제는 위기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렇게 처제가 일반 병실에 왔을 때 가족이 모두 모였죠. 당연히 처제의 아들이자 제 조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처제는 아들에게 이제부터 이모부가 네 아빠야. 그러니까 이모부 말씀 잘 들어야 해? 라고 말했고 저에게는 다시 한번 조카를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처제와 아내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붙잡고 저를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행복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처제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럼 됐다고 했고 두 사람은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더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간호사가 처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렸죠. 저는 그제야 제가 꾼 꿈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딸까지 잃은 장인어른은 우울증을 얻을 정도로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아서 지금은 극복하셨죠. 그래서 요즘은 장인어른이 등산에 빠지셔서 주말마다 친구분들과 산을 타고 계십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활 훈련을 받은 덕분에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운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물론 제 주변 사람들 모두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처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면서 제 곁을 지켜준 처제 아니었으면 이런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현재 제 조카는 저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 딸아이와 조카는 둘이 나이가 같아서 그런지 하루가 멀다고 싸우긴 하지만 금방 화해하고 다시 잘 놀더라고요. 사실 부모님과 장인어른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처제가 떠난 후에 저도 한동안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을 잃은 슬픔을 재활 훈련을 하면서 애써 감추고 있었는데 처제마저도 떠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장인어른처럼 꾸준히 상담을 받아서 현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소 우울한 내용이 많아 사연을 보내기까지 망설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늘어가는 사망자를 보면서 저처럼 갑자기 가족을 잃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제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터라 실업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졸업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커피를 쏟을 만큼 악착같이 돈만 벌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모아서 제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학벌도 좋지 않았던 제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번 돈으로 30살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시작한 거라서 녹록지 않았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저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두 번째 사업에 도전했죠. 그러나 보기 좋게 또 실패했고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은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며 적당히 입에 풀칠하다 시집이나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죠. 그리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저만의 노하우를 터득했기에 세 번째 사업은 초반부터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꾸준한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했죠.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2명밖에 없었던 사업체가 1년 만에 직원이 20명 이상이 될 정도로 성장했죠. 그런데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매일같이 결혼하라고 성하셨어요. 주변에 이미 결혼한 친구들도 저에게 언제 결혼할 거냐며 여자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결혼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싫어서 오기로 더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혼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기어이 저를 설득해서 5번이나 맞선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색 안경 끼지 않고 최대한 관대한 마음으로 남자들을 보려고 했으나 5명의 맞선 남들은 하나같이 제 사업과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다짜고짜 1년에 얼마나 벌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또 어떤 남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럼 땡땡 씨 집에 제가 몸만 가면 되는 건가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사실 연애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업하면서 간간히 연애하긴 했는데 모두 3개월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남자들이 제 돈을 보고 접근했기 때문이었죠. 처음 만났던 남자는 마치 빌려준 돈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저에게 돈을 요구했고 그 다음 만났던 남자는 틈만 나면 명품 시계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가 남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혼자 살다가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고양이 키우며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사랑을 믿지 않았던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저에게 너 이번 연말도 혼자 집에서 술이나 마실 거야? 잔말 말고 따라 나와 라고 하면서 저를 억지로 자신의 친목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가기 전에는 귀찮고 싫었는데 막상 모임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어요. 게다가 그 중에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유난히 자주 말을 건네는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와인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저랑 동갑이고 본인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제가 부인분이랑은 몇 살 차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웃으면서 저 유부남처럼 보여요? 라고 대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반지 때문에 결혼한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사연이 있는 반지긴 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사실 30대 초반에 그 남자한텐 2년 동안 만났던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간 상견례도 끝마쳤대요. 그런데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거였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를 잃은 그는 시리에 빠져 매일 술만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을 헤매다가 문득 먼저 세상을 떠난 그녀가 자신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털고 일어나 알코올 중독자 치료도 받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죠. 남자는 사연을 들려주면서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저는 계속해서 남자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되어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의 결혼은 꽤 안정적이었어요. 결혼한 후부터 저희 부부 사업도 더 잘 됐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네 남편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고 말할 정도로 남편은 저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죠. 아무리 바쁘게 야근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도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을 위해 아침을 차렸어요. 그리고 몸에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지방으로 내려가서라도 구해서 먹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저희 부부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그건 바로 아이였어요. 양가 부모님은 모두 손주를 보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남편도 간절히 아이를 바랬죠.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남편은 이상이 없는데 제 자궁이 약해서 임신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려고 했죠. 비용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모되고 고통도 만만치 않았지만 어떻게든 아이를 가지고자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사치였던 모양인지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이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에게 그냥 아이 없이 살겠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언제나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만 보여줬던 시어머니가 180도로 변하더니 저희 부부 일에 일일이 참견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저희 부부 관계에 대한 것도 서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시어머니가 갑자기 너 네 남편 만족은 시켜주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신경질을 내시면서 부부관계가 시원치 않아서 네가 씨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수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 같았으면 저 같은 부인은 벌써 소박을 놨을 거라고 하면서 이래서 나이 많은 며느리는 다들 반대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의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따져 물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디서 시엄마한테 말대꾸냐며 도리어 화를 내셨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시집살이를 제가 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도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왠지 시어머니를 고자질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시어머니가 저를 더 구박하고 미워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친정 부모님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런지 아니면 시어머니의 저주 때문인지 몰라도 아이를 포기하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된 무렵 제 사업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힘겹게 일궈낸 사업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직원들 퇴직금을 주고 났더니 한순간에 무일푼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런 저를 위로해준 건 오로지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된 거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으니까 조금은 쉬다 가라며 저에게 용기를 심어주었죠. 하지만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저는 제게 불능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제가 사업에 실패한 것이 못마땅한지 온갖 악담을 퍼부으셨죠. 솔직히 남편만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거든요. 하지만 항상 나를 생각하는 자상한 남편 덕분에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잡고 집안일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 이럴 때 키울 아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남편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지 저에게 우리 입양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입양? 이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후원하는 보육원에 눈에 띄는 아이가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10년 전부터 보육원을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사 직원들이랑 봉사활동도 나갔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을 따라가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떤 아이냐고 물었더니 이제 3살이 된 남자아이인데 얼마 전에 보육원에 들어왔대요. 아이 엄마가 가정 형편 때문에 도저히 키울 수 없다면서 직접 아이를 데리고 보육원에 왔다고 했죠. 그러면서 남편이 당신도 한번 만나볼래?
라고 물어보길래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말에 남편과 함께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대면한 순간부터 어쩐지 내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하루 종일 그 아이 생각만 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은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그 말을 하길 기다렸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반대하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낯을 가리는지 일주일 동안은 많이 울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는 저만 찾았죠. 그렇게 아이에게 처음 엄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날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저절로 우울감이 사라졌죠. 그게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고등학교 친구가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봤는데 남편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친구와 함께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복덩이여서 그런지 시작부터 사업이 아주 잘 되었죠. 하지만 사업을 해도 아이에게 소홀해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하는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랑 함께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새로 생긴 로또 판매점을 발견했어요. 저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거기서 로또 한 장을 구매했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 엄마가 로또 1등하면 우리 아들 장난감 많이 사줄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로또 1등 되면 외제차를 사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솔직히 그 로또가 당첨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죠. 그래서 로또를 그냥 점퍼 주머니에 넣어놓고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 남편이 갑자기 당신 전에 로또 사지 않았어? 확인은 해봤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샀던 로또가 생각나서 점퍼 주머니에서 꺼내 당첨인지 아닌지 휴대전화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샀던 로또가 2등에 당첨된 게 아니겠어요? 당시 당첨금을 확인해봤더니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제가 순간 소리를 지르니까 거실에 있던 남편이 방으로 뛰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여보 2등이야 2등 이라고 소리쳤고 남편도 저를 부둥켜 안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로또 용지를 넘기면서 내일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만큼 남편을 믿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서 바로 은행으로 갈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당첨금을 찾으면 전화를 달라고 하면서 남편을 배웅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당첨금을 찾으러 간 그날로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새벽 2시가 넘도록 연락도 없고 집에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침이 밝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가출일지도 모르니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절대로 저와 아이를 버리고 가출할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에게 분명 남편에게 무슨 사고가 일어난 거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악몽과도 같은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7일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70년과도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맡긴 채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며 매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 알고 지냈던 지인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해서는 나 네 남편을 본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저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어디서 봤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지인이 확실하진 않는데 압구정에 있는 명품 매장에서 네 남편 본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명품 매장?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다시 물었죠. 하지만 지인은 제 남편이 맞는 것 같다며 이틀 전에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봤다던 명품 매장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매장 직원에게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며칠 전에 이런 손님이 온 적 없냐고 물었죠. 그런데 사진을 본 직원이 얼마 전에 제 남편이 그 매장에서 가방을 2개나 구입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인해 실종된 줄 알았던 남편이 명품 매장에서 발견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그제야 저는 남편이 실종이 아닌 단순 가출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찾아서 그 이유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심부름센터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러자 그쪽 직원이 2주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남편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죠. 저는 직원에게 받은 주소를 가지고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서울에 있는 어느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직원이 알려준 호수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 뒤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를 발견한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듯 바닥에 주저앉았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당신이 왜 지금 여기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을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바른 대로 말하라며 소리쳤고 그제야 그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거리면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죠. 사실 남편은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졌대요. 그런데 제가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수습해보려고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로또 2등에 당첨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순간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래서 그 당첨금 가지고 도망간 거야? 라고 물었더니 미안하다며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오피스텔은 친구 집인데 잠시 지내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럼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면서 애초에 나는 당첨금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쓸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등도 아니고 2등 당첨금에 눈이 멀어서 가족까지 버리고 도망가는 게 말이 되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판단을 잘못했다며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8천만 원이라는 당첨금 때문에 가족까지 버린 남편이 너무 미웠지만 너무 힘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일단 같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옷장 안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는데 황급히 몸을 일으킨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바로 집으로 가자며 자꾸만 저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왠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남편을 밀치고 옷장으로 다가가 옷장 문을 열었죠. 그러다 옷장 안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여자를 보고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 여자가 서서히 고개를 드는데 저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약혼녀였거든요. 예전에 남편이 저에게 사진을 보여줘서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남편을 보며 당장 바른 대로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제가 목격한 것처럼 남편의 약혼녀는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죽었다고 죄의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리고 남편은 지금까지 저 몰래 그 애인을 만나고 있던 거였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줄곧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혼녀, 아니 내연녀와 사실은 관계였죠. 말하자면 남편이 지금까지 2집 살림을 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전에 제게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랬다는 것도 당연히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당첨금을 가지고 도망가서 내연녀랑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이 저랑 결혼한 것도 돈 때문이었죠. 남편과 내연녀의 계획은 남편이 저랑 5년 정도 살다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내연녀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냐고 했더니 대답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들킨 마당에 솔직해지기로 했는지 내연녀가 더 끔찍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글쎄, 저희 부부가 입양한 제 아들도 사실 내연녀 아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 아빠는 남편이었죠. 남편이 후원한 보육원에 아들을 버리고 간 여자는 내연녀였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두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뺨을 때리고 바로 이혼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지켰는데도 남편은 무슨 심보인지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더니 그제야 남편이 소송 과정에서 본색을 드러내면서 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주제에 위자료라니. 저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했죠. 그리고 다행히 남편의 불륜이 인정되면서 남편은 돈을 받지 못하고 갈라섰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이 양육권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아이니까 자신이 데려가겠다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미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은 아이를 남편에게 보내라고 했지만 도저히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지금 사는 집을 대신 줄 테니까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단번에 양육권을 포기했죠. 그런 놈에게 제 집을 주는 게 아깝긴 했지만 저에겐 아이가 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내연녀에게 아예 친자 포기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한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만큼 이 아이가 중요했죠.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이 아이의 엄마이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 아들과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부디 저와 아들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분들과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